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순간을 한 번쯤 겪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저는 그날 제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알았습니다. 아, 이건 돈과 사랑이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대가가 돌아오는 날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했던 내 말과 내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칼이 되는지, 그리고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끼실 겁니다. 이런 사연형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줄만 남겨주셔도 다음 이야기에 꼭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회사 로비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던 11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문 너머로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52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바닥부터 올라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고 밤에는 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쇳내, 기름 냄새, 뜨거운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속에서 20살을 보냈습니다. 내가 언젠간 내 이름 걸고 사람들 밥 먹여 살리는 회사 만들겠다는 말이 제겐 꿈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부품 가공업체가 지금은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 제조사로 자랐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은행 대출이 줄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꾸준히 오를 때마다 저는 내가 해냈다는 마음보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말수가 적고 밥을 먹어도 TV만 보고 기쁜 일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싫어하지 않고 함께 살아준 사람이 아내 서윤정입니다. 49입니다. 아내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옷도 늘 단정한 회색, 베이지 계열을 좋아하고 머리도 과한 염색 없이 검은빛을 유지합니다. 대신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내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와 늘 손끝에 묻어있는 생강차 향이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했고 결혼 후엔 집안일과 부모님 챙기는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안정이라고 불렀고 아내는 저를 버팀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해 가을 대형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발주를 줄였습니다. 이유는 단가 인하 요구였고 우리는 버티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고 계약을 일부 포기했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빨간 숫자가 늘어났고 월말 급여일이 다가올수록 제 목 뒤가 굳어갔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부 자본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회사의 목줄을 내어주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고집을 비웃었습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을 꺼렸고 납품대금 결제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재무이사인 박종태, 그리고 처남이자
영업이사로 있는 서민수.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처남은 믿을 만한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민수는 성격은 급해도 마음은 착합니다. 오빠처럼 고생해서 커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믿고 회사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른 판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작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젖은 우산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투자건 결론 봅시다. 박종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분 15%에 80억, 경영권은 유지. 다만 투자자 측에서 감사권과 일부 의사결정권을 요구합니다. 처남 서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그 정도면 감지덕지죠. 대표님, 자존심 세울 때 아닙니다. 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투자자 누구요? 박종태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개인입니다. 이름은 이정훈. 저는 그 이름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에서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는데 칼끝이 도마 위에서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이정훈이라고요? 아내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개인 투자자라는데 꽤 큰 돈이래. 당신도 알 사람인가? 아내는 얼른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빠르게 만들어진 표정이라 오히려 티가 났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동네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날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뒤척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하겠지. 저는 늘 그렇게 중요한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투자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에는 커피 향이 은은했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어 유리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정장을 단단히 여미고 로비 소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대략 50 초반, 키는 크지 않았고 외투는 오래된 캐시미어 코트였는데 군데군데 보풀이 일었습니다. 구두는 윤이 없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 사람들은 그를 택배기사나 용역업체 직원쯤으로 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방문이세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윤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직원이 제게 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대표님, 이런 분이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80억을? 저는 그 불편함을 숨기려고 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윤입니다. 이정훈 씨 맞습니까? 남자는 제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강 대표님, 오랜만? 그 말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비즈니스 인사치레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 처남 서민수가 뒤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투자자라더니 참 소박하시네요. 그 말은 웃음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이정훈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태가 자료를 설명하는데 처남이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정훈 씨, 실례지만 자금 출처는 확실한 겁니까? 요즘 사기 많아서요. 이정훈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요? 서류야 만들면 되죠. 저희 회사는 직원도 많고 괜히 대표님 체면 구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투자자를 모욕하는 처남도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저도 모두 비참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말 조심해. 처남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회사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동생, 아내가 마음 착하다고 말한 사람. 저는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처남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조건 협상보다 대표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직원? 가족? 다 맞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내 힘으로 해냈다는 그것.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늦었습니다. 이정훈은 제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비가 또각또각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분 만났어요? 저는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정훈이라는 사람. 그런데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는 그 좀을 끝내 말로 못했습니다. 초라해 보였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제가 얼마나 속물인지 들통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던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분하더라. 근데 처남이 계속 시비 걸어. 내가 말렸지.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그랬어요? 저는 짜증이 올라와 말했습니다. 민수뿐이냐? 회사에 요즘 이상한 소문도 돌아. 누가 자료를 빼돌린다느니 거래처랑 뒤로 붙었다느니.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심하면서 사는데. 아내는 눈을 내리깔고 답했습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과거도 지금도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오늘 왜 그래? 아내는 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오래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도 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공장 납품 일정이 꼬였고 불량률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생산팀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원자재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납품받은 철판 두께가 규격보다 미세하게 얇습니다. 저는 바로 구매팀을 불렀습니다. 구매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속일 리가 납품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업체는 처남이 소개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남을 불러 따졌습니다. 처남은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형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회사 살리려고 제가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뛰는 것과 장난치는 건 다르지. 처남은 제 앞에서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갑니다. 저 없이 영업 돌아가나 보시죠. 그 순간 임원들 몇이 처남 편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민수 이사님이 없으면 거래처가 지금은 내부 다툼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원칙보다 내 자리를 먼저 지킨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비어갈수록 내 가슴에는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동생 회사 망치고 있어. 내가 그걸 몰랐어.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원래를 핑계로 세상을 속이는 거야. 그 말에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을 속인 사람인가요? 저는 술 기운에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거실에서 잠들었고 꿈속에서 누군가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주 오래된 목소리처럼 아픈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이정훈이 다시 회사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히, 더 정중히.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인사를 했고 안내 데스크에서도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이정훈은 노트북을 열더니 단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에는 제 처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와 술집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경쟁사 영업팀장으로 보였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는 시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이정훈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본색이 보입니다. 대표님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처남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처남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정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그때 이정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서민수 씨, 사람을 겉으로 재단하는 습관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처남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정훈은 제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지분은 10%만 받겠습니다. 대신 대표님이 내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확인? 이정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 씨를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그 이름이 이 상황에서 왜 나옵니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내 아내를 어떻게 알아요? 처남이 옆에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봐요. 이 사람 수상하다니까.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처럼.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당신 회사에 그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줄.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를 데리고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계피향이 은은했고 스피커에서는 옛 가요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번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이정훈이라는 사람 알아? 아내는 컵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숨을 참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결혼 생활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첫사랑? 그게 지금 왜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절을 함께 지나간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 무렵 아내는 가난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동생 민수는 어렸고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정우는 같은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고 아내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아내에게 책을 빌려주며 말했답니다. 윤정 씨, 힘들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결국 나도 망가집니다. 그 말이 아내의 마음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훈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동네 사람들은 서울로 갔다더라, 큰일 났다더라 소문만 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때 상처를 안고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닫았고 시간이 지나 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 투자자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근데 이름 듣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사에서 왜 당신을 만나자고 했을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민수 때문일 거예요.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민수? 아내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정훈 씨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민수 학원비, 병원비 정훈 씨가 몰래 보내줬어요. 그런데 민수는 그걸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돈을 더 요구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사라진 이유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진 못했지만 민수가 관련이 있다는 말을 정훈 씨가 마지막에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 창문이 살짝 울렸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괜히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나도 잊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잊고 싶었다는 건 그 사람이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회사는 회사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칼같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훈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공장 뒤편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고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놀라셨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내 아내를 끌어들였습니까? 이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끌어들이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윤정 씨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보호요? 당신이? 이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의 절반은 민수 씨가 주도했고 나머지는 박종태 이사가 돕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종태가? 이정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회계 자료 일부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경쟁사와의 정보 공유, 대표님 개인 명의로 된 보증 서류 위조 시도까지. 이대로 가면 대표님은 회사도 잃고 법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숟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투자자라면 조용히 돈 넣고 이익만 챙기면 되잖아. 이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물론 투자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가 다시 상처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분노의 방향을 흔들었습니다. 이정훈이 이어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나 제 인생은 숫자로만 보면 꽤 단단합니다. 해외에서 금융 일을 했고 지금은 투자사 파트너로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부러 조용히 움직입니다. 보여주는 힘은 쉽게 사람을 망가뜨리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로비 직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지. 어제 누군가 이미 그의 정체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정우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이유는 단순히 탐욕이 아닙니다.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과정에 윤정 씨의 과거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정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알아야 합니다. 민수 씨는 예전에 저를 협박했습니다. 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요. 누나가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누나에게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비틀렸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믿고 들인 처남이 제 아내의 이름을 팔아 사람을 협박해왔다는 사실. 제 회사가 흔들린 원인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람의 탐욕과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죄책감,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기계 소리가 더 거칠게 들렸고 직원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종태, 서민수, 생산팀장, 인사팀장까지 모두 앉혔습니다. 회의실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외부 감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매, 영업, 회계 전부 거래 내역 재검토합니다. 박종태가 놀란 척 말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 내가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처남이 비웃었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끼리 발목 잡을 때입니까?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거래처 리베이트 내역, 회계 조작 흔적, 경쟁사와의 메시지 캡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종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고 처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 번호 맞지? 처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법으로 모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누가 이런 걸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모았든 내용은 너희가 했잖아. 처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영업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엄격해야 한다. 내 아내 이름 팔아먹은 순간부터 넌 가족이 아니었어. 그 말에 처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요? 누나도 그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처남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이용한 거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산팀장은 고개를 숙였고 인사팀장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박종태를 해임했고 처남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법무팀과 외부 변호사를 불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남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형님, 이러면 회사 망합니다. 투자도 못 받고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원칙 없이 버티는 회사는 이미 망한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처남은 회의실 문을 발로 차듯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 소리가 제 결혼 생활의 균열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정리했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너 이름을 민수가 함부로 썼더라.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에게 숨긴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그걸 내가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회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남과 박종태가 나가면서 내부 혼란이 컸습니다. 일부 거래처는 불안해했고 직원들도 술렁였습니다. 대표님이 가족까지 자른데 회사 진짜 위험한가 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복도에 있는 화분 냄새,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야근할 때 들리는 청소기 소리까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지켜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려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피하려 했던 결정을 이제는 제가 내린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처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서 있던 제 차 유리창에 누군가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자 처남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처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처남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끝장입니다. 돈 빌린 데서 죽인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는 이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남이 꺼낸 말이 제 가슴을 더럽혔습니다.
누나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누나 상처받습니다. 저는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누나를 방패로 써? 너는 끝까지 사람을 이용하는구나. 처남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형님처럼 못 버텼습니다. 그 말이 비겁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약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민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 말. 사람은 언제든 망가질 수 있고 또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처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받아라. 그리고 회사 돈 돌려놔라. 그럼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리진 않겠다. 처남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긴 인간사의 무게였습니다. 처남은 결국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받았습니다. 회사 돈 일부는 회수했고 일부는 처남의 개인 자산을 정리해 변제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완전히 버리진 않겠다. 그 말은 봐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남은 재판이 끝난 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누나에게 직접 사과해라. 변명 없이. 그날 아내 앞에서 처남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는 보일러 소리가 낮게 들렸고 아내가 끓인 대추차 향이 퍼졌습니다. 처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누나 이름으로 사람들 속이고 돈 빼돌렸어. 누나가 나를 믿어준 거 내가 다 망쳤어.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 나를 이용한 것보다 더 아픈 건 너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처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인생의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꿇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 쪽은 이정훈의 투자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조용했습니다. 언론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사무실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문화부터 바꾸십시오.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 회사,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회사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야간조 근무자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고 사람의 마음이 꺾이면 숫자는 허수라는 거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이정훈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흔들릴까봐, 제가 초라해질까봐. 어느 날 저는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를 아직. 이정훈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윤정 씨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말이 멋있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사람 앞에서 제 마음의 찌꺼기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불편합니다. 투자자이기 이전에 당신이 아내의 과거라서.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윤정 씨의 현재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윤정 씨를 지키는 방식이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품는 것이라면 윤정 씨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 위에 새살이 돋게 하는 일이라는 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되었고 저는 예전처럼 소리치는 대표가 아니라 한 번 더 듣는 대표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냄새가 마음을 살려요. 라고 말하며요.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덜 무섭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좀 더 좋아해 줍니까?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계획은 대표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오래 가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고마움은 윤정 씨에게 빚진 겁니다. 다만 이제는 갚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이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 뒤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저는 회사 앞 은행나무 가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며 내려오는 잎사귀가 꼭 누군가의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 하지만 내려놓아야 새 잎이 나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놓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과거를 숨긴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지금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은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 사람이 되려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속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